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7일 서울 회담 이후 2주 만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은 오전에 열렸고요. 네네. 한미일 정상회담 네. 조금 전에 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한 10분 정도 했나 네. 봐요. 그러니까 네. 지난 프놈펜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공동 성명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10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 네. 어떤 특별한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선이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10분 동안 만났기 때문에요. 예. 네. 그 전에 어떤 정상 선언문에 합의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예.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야 됐고 그래가지고 아마 예. 10분 동안밖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었는데 네. 작년 11월이죠.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났어요. 그때 예. 아세안 확대 정상회의, 아세안이라고 하면은 동남아 국가 연합입니다. 이제 네. 확대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 한미일 정상이 만난 후에 상당히 구체적인 공동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공동 선언문이 나왔었고 예. 그 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역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문제였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그동안 좀 막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뤄졌던 모든 현안들이 이제 어떤 후속 조치를 밟으려면은 어떻게 보면 한미일 사이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복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었고 한일 관계 복원의 단추는 불과 2개월 전, 그러니까 3월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이 프놈펜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후속 조치를 밟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하기로 했던 것들을 우리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예. 어떤 원론적인 차원에서 당시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회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 예. 회동 정도의 수준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교수님과 생각이 그 부분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바이든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 개선하려는 한일 정상의 용기 있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윤 대통령과 기시다 노력 덕분에 3자 파트너십이 더 강해졌다. 네. 한미일 회담에서 3자 협력 새 지평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공동 선언이 나왔는데 그렇죠, 작년에. 네. 그동안에 한일 간의 네네. 관계가 네. 그 교착 상태였으니까 네네. 그게 그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 맞습니다. 특히 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문제는 지금 한미일 3국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네.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화를 뭐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갖다가 정상회담에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도 10분간의 짧은 시간 안에 그다음에 공동 선언이 나오는 어떤 그런 정상회의도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원칙, 미사일 정보, 실시간 정보 공유의 어떤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 나가자. 그런 어떤 후속 조치 차원에서 뭐 워싱턴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을 다시 초청을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가 있고 그리고 6월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아세안의 아시아 안보회의라는 어떤 그런 또 기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기제를 통해서 국방장관들이 회동을 하는데 이 어떤 그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회동을 해서 이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논의를 예. 개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회담이 이뤄졌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3자 회담을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초청을 하면서 네. 자세한 내용들 추후에 논의될 것으로 네네네. 시사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네. 핵 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네네.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던 만큼 네네. 다음에 논의가 될 때 이 워싱턴 선언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한미 간의 핵 협의 기구라는 거, 예. 워싱턴 선언을 어떻게 보면은 충실하게 우리가 이행하자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양자 간의 협의체로 발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장 억제 중에서 핵 억제만 좀 콕 집어가지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양자 간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강력한 핵 억제를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과 협의해서 한국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협의체인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작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네. 하기로만 합의를 한 것이지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 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본이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푸놈펜에서 개최가 되고 푸놈펜 공동 선언이 나왔어요. 근데 네. 거기를 보면은 아마 미국 측에서 아마 좀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안보 협의체를 좀 발족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의 생각에서는 한미 그다음에 미일 사이의 어떤 협의체보다 조금 더 격상된 안보 협의체를 발족시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하기로 한 핵협의 그룹을 그걸 갖다 격상시켜 가지고 안보 협의체로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원칙에 조금 충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확장 억제를 강화해서 한국에게 보다 더 강력한 확장 억제를 갖다 제공하는 것이 이 핵협의 그룹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먼저 이제 운영을 하고 추후에 이 일본의 참여 여부는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 걱정, 대응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북한이 최근에 들어서 그 미사일 도발을 한동안은 좀 네. 잠잠해 네네네.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계속 이런 그 정상회담 G7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간다면 네네네. 북한의 변화, 도발 네, 가능성, 네. 북한의 그 움직임 어떻게 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도발은 군사 정찰 위성을 실험 발사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죠. 사실 북한이 이 군사 정찰 위성을 실험 발사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이 임박했었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발을 감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해설을 읽어보니까 예.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실험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확보가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물론 이번 G7 회담이 정상회의가 조금 한미일이 좀 돋보이는 그런 회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G7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자타공인하는 선진 국가들의 클럽이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급 국가들의 전 지구적 차원의 외교 행사인데 네. 이런 행사에 즈음해서 전후로 도발을 한다라는 것은 북한에게도 조금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폭풍도 좀 뭐 생각을 했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북한의 어떤 이런 돌발적인 행동은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예. 당장은 조금 도발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아마 7월 27일쯤 되면은 아마 7월 27일이 북한은 전승절로 이게 이제 정전 기념일인데 전승절로 지금 뭐
지금 자기네들은 선전을 갖다 하고 있는데 예. 그 즈음해서 어떠한 도발을 할 것이라 어떠한 형식의 도발이라도 할 것은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에 하기보다는 좀 7월 중순쯤에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히로시마에 깜짝 등장하면서 여러 국가 정상들에게 회담을 요청했고 또 각국의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는 첫 정상회담을 네. 했습니다. 약 32분간 진행이 됐는데 비살상 무기와 인도적 지원 방안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대통령실은 우리 주관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원 어느 정도 선이 될 걸로 보십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설명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유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또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칙과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군사적인 지원 그리고 뭐 살상 무기 지원 그러니까 전쟁 수행에 필요한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복구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가 될 어떤 그런 복구 작업일 것입니다. 예. 한국인데 이런 어떤 복구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비교 우위가 있거든요. 잘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국제법상으로 지금 푸틴이 저지른 어떤 그런 만행들이 국제법으로 문제에 올랐었을 때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히로시마 오기 전에 독일의 올라프 숄츠를 만났고 그다음에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를 갖다 만나고 왔는데요. 예. 각국의 해법이 다 달라요. 지금 뭐 젤렌스키 대통령은 굉장히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지원보다는 경제적인 지원 쪽으로 조금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예. 리시 슈낙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국마다 입장이 다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토도 지금 정말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지만 나토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는 전투기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전투기를 지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나토 동맹이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3차 대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토 동맹도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 나토 동맹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이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는 화상으로 회의를 참여하려고 했는데 직접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와서 이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같이 있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네. 이것도 뭐 어느 정도의 큰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 러시아에 대해서든 아니면 전 세계에 대해서든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든. 네네. 지금 뭐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드린 그 독일 총리, 영국 총리 만나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의 정상도 만나고 오고 예. 특히 G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부분이 나토 동맹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현상 변경을 도모하고 있는 러시아나 그다음에 뭐 중국도 어느 정도 현상 변경을 도모하고 있으니까 예. 북한까지 포함해서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무력을 사용해서 현상 변경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이들 국가들과 서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들 국가와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외교 이벤트에 참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고 러시아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외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한일 정상이 한국이 원폭 위령비를 공동으로 엄숙하게 참배하는 모습을 네. 확인해 볼 수가 네, 있었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위령비를 참배하자고 제안을 해왔다라는 예.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한국 입장에서는 그 기시다 총리 입에서 다시 한번 그냥 깨끗하게 뭘 잘못했다, 사죄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좋겠지만 예.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정치적인 입지가
자민당 내에서 그렇게 위상이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이 기시다가 그렇게 전향적으로 사죄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 기시다 총리가 말로써 사죄를 하기보다는 행동으로서 사과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한국에 왔었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긴 달았지만은 강제 동원이 되었던 그런 한국인 피해자들이 겪었을 어떤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뭐 이제 이런 말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 피폭자들 아마 당시 히로시마에서 한 20만 명이 희생이 됐다면은 한 1%, 10% 하여튼 뭐 한 2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위령비에는 추정이 2만 명 정도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더 된다고 합니까? 보니까 5만 명 정도라는 예. 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수더라고요. 그 당시에 희생이 되었던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이 돼서 예. 왔던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죽음을 예. 희생에 이제 그를 기리는 그런 위령비에 참배를 했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사과를 했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런 행동은 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어떤 전향적인 행동으로 저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굳이 뭐 이렇게 꼬치꼬치 뭘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오전 7시 반쯤에 위령비를 참배를 했고요. 이후에 네.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한일 정상회담이요. 네네네. 한일 정상이 요새 꽤 자주 만납니다. 그죠. 3월에 한 번 만나고 지금 뭐 2주 전에 만나고 예. 그러니까 뭐 한 2, 3개월 사이에 한 3번 만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만큼 그 한미 관계가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해야 될지 아니면 네. 한미 또 한미일 간에 빨리 풀어야 될 공통적인 숙제가 많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되죠? 공통적인 숙제가 많다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고요, 삼국이. 하지만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 때문에 완전히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과 일본 양국가 중에서 한 국가가 먼저 선제적인 조처를 취했어야 할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국내적인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상당히 뭐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처를 내놓은 것이고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탕이 돼서 한미 관계도 더 강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일 관계가 지금 협력 관계가 지금 뭐 상당히 제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미 관계만 잘 되면은 그냥 한일 관계는 좀 방치해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일 관계가 강력할 때 한미 관계도 강해지고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뭐 협력 구도도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 뭔가 복원의 단추를 끼기 시작했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예. 좀 클라이맥스, 뭐 일단락을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좀 최종 결과물이라면 좀 그렇고요. 정점을 찍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히로시마에서 G7 정상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걸 보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신냉전 구도가 더 선명해지고 네, 있는 게 네,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건 뭐 벌써 이전에 형성된 추세였고요. 저희가 진영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냉전 이후에 뭐 합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국경선을 무력을 동원해서 변경하지 말자. 어떤 주권 국가를 다른 주권 국가가 무력을 동원해서 현상 변경을 하지 말자, 침공을 하지 말자. 이런 어떤 합의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그런 합의를 저버리고 지금 현상 변경, 아까 현상 변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제 질서에서 현상 변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뭐 대만 문제 지금 현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은 언젠가 복속시키겠다. 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 상황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 미사일을 동원해서 지금 현상 변경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 변경 도모 국가들과 반대점에 서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기를 예. 희망하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 G7 국가들이고 또 한국이고 뭐 호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 유지 희망 국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가치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런 어떤 국제 질서의 현상이 유지가 될 때 한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지난 30년간 한국이 정말 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한국민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그런 국제 환경이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국제 질서, 국제 환경을 지속한다, 강화한다라는 차원에서 한국이 G7 국가들, 미국, 일본과 같이 하는 것은 맞는데 단지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위상이라는 것이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G7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경쟁에서는 미국 편에 서 있는 건 맞지만은 또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뒤에서 미국과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실속을 차리고 있는 건 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실속을 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금 실용적인 외교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과 G7과 관련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